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두가 가난해진다고요? 아닙니다. 같은 시간 누군가는 조용히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도시에서 누군가의 자산은 2배로 뛰어올랐고 누군가의 빚은 오히려 가벼워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재난이 아니라 재배치였고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다른 주머니로 옮겨간 겁니다. 지금부터 그 흐름의 정체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물가가 또 올랐다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만 늘어난다고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중요한 반쪽이 빠져 있습니다. 같은 순간 누군가는 조용히 웃고 있었다는 사실 말이죠. 집값이 뛰고 주식이 오르고 보유한 자산이 불어나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돈이 놓인 자리가 달랐을 뿐이죠. 인플레이션의 본질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지갑 속 10,000원짜리, 통장에 쌓인 1,000만 원, 숫자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건 줄어들죠. 이걸 경제학자들은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불렀습니다. 세금 고지서는 오지 않지만 구매력은 조용히 증발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약해진 돈 때문에 손해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익을 보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누구일까요? 현금을 많이 들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하고 예금만 믿고 살았던 사람들 말이죠. 이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돈을 모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그 돈의 힘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자산이 줄어든 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 만드는 첫 번째 잔인한 장면이죠. 그럼 반대쪽을 볼까요? 의외로 이 상황에서 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빚을 진 사람들이었죠.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빚이 많은데 어떻게 유리할 수 있냐고 말이죠. 하지만 숫자를 놓고 보면 명확해집니다. 10년 전의 1억 원과 지금의 1억 원은 같은 금액이지만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거든요. 물가가 오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 말은 곧 빚의 가치도 함께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의 친구다.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구조를 보면 너무나 정확한 표현이죠. 월급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자산 가격이 오르는데 내 빚은 숫자 그대로라면 상대적으로 부담은 가벼워지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중으로 유리했습니다. 집값은 올랐고 빚의 실질 가치는 줄어들었으니까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인플레이션 시기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이유죠.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집이라는 자산은 돈이 풀릴수록 더 비싸졌고 현금은 말라가는데 실물 자산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거든요. 이 흐름을 이해하면 지난 20년의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오른 게 아니라 돈이 약해진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다 투기꾼들 때문이야. 물론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의 선택이었죠.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시장을 지키겠다고 결정한 순간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뀔 겁니다. 이제부터 돈의 세계는 달라졌습니다. 노력보다 위치가 중요해졌죠. 어디에 서 있었느냐가 불을 가르는 기준이 된 겁니다. 현금 위에 서 있던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시간이 갈수록 뒤로 밀려났습니다. 반대로 자산 위에 서 있던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앞서갔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만드는 가장 잔인한 장면입니다. 노력의 차이가 아니라 출발선의 차이가 확대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열심히 일해도 부자가 되기 어렵다. 이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경제 구조가 바뀌었다는 신호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에는 노동소득보다 자산소득이 훨씬 빠르게 불어납니다. 이 흐름을 일찍 읽은 사람들은 이미 움직였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모두가 잃은 건 아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기업의 매출 숫자는 커집니다.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게 진짜 성장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보입니다. 모든 기업이 웃은 건 아니라는 사실이죠. 원가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만 살아남았습니다. 필수 소비재, 에너지, 식품, 그리고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들 말이죠. 이들은 인플레이션 속에서도 가격을 올리며 이익을 지켜냈습니다. 반대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가격을 마음대로 못 올리는 사람들은 그대로 압박을 받았죠. 비용은 오르는데 매출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만들어졌습니다. 뉴스에서는 경기 침체를 말하는데 대기업 실적은 사상 최고를 찍는 모습 말이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경제의 이중 구조입니다. 같은 시장 안에서도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그 돈이 바로 시장 전체로 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받는 곳이 정해져 있거든요. 바로 금융기관과 자산시장이었죠. 은행, 투자사, 대기업, 부동산 시장. 이쪽이 먼저 돈을 받았고 일반 사람들에게는 한참 뒤에야 도착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캔틸론 효과라고 부릅니다. 처음 돈을 받는 사람은 유리하고 나중에 받는 사람은 항상 불리해지는 구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돈을 푼 직후에는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먼저 뛰고 물가는 나중에 따라오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라 이미 자산 시장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항상 가장 늦게 체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올랐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구조의 결과였죠. 돈은 위에서 먼저 돌고 아래로 내려올 때는 이미 가치가 깎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민이 느끼는 인플레이션은 항상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그럼 그 사이에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먼저 돈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금융 자산을 가진 사람들, 부동산을 이미 보유한 사람들이었죠. 반대로 돈을 나중에 받은 사람들, 즉 월급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불리한 위치에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출발선이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제 정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부는 위기가 올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겠습니다. 의도는 좋았죠.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고 경제를 다시 돌리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돈은 실물 경제보다 자산 시장으로 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공장보다 주식이 먼저 살아났고 상점보다 부동산이 먼저 뛰었죠. 여기서 명확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위기 이후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중산층은 점점 얇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체감 경기는 이렇게 나쁜데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를 찍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돈이 돌고는 있지만 우리 쪽으로는 안 돌고 있었던 겁니다. 자산을 가진 쪽에서만 순환이 일어나고 생활 경제는 말라가고 있었죠. 이제 금융시장을 보죠.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이상한 장면이 반복됩니다. 불안하다는데 시장은 오히려 뜨거워집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라는 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가 자산으로 달려갑니다. 주식, 부동산, 금, 달러,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말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도 사야 한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만드는 투자 강제 현상입니다. 안 움직이면 손해고 움직여야 겨우 제자리였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더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까지 시장으로 끌려 들어오게 됩니다. 공포가 사람을 투자자로 만든 순간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시장에 늦게 들어온 사람일수록 이미 가격이 오른 뒤에 들어옵니다. 위험한 게임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앞서 들어온 사람들은 이미 수익을 확보했고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은 그 수익을 떠받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후반부에는 이상한 장면이 벌어집니다. 다들 투자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여기서 명확한 게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처음엔 기회처럼 보이다가 마지막엔 함정이 되는 구조라는 사실이죠. 타이밍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제 노동자의 위치를 보죠. 인플레이션이 오면 월급도 오르긴 합니다. 하지만 늘 한 박자 늦죠. 물가는 이미 2번 올랐는데 연봉 인상은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래서 체감은 항상 같습니다. 올랐는데 더 가난해졌다. 이게 바로 실질 임금의 하락입니다. 숫자는 올랐지만 살 수 있는 건 줄어든 상태죠. 사람들이 점점 지쳐가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보입니다. 기업은 가격을 바로 올릴 수 있지만 노동자는 가격을 바로 올릴 수 없습니다. 이 구조 자체가 불평등을 키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항상 같은 그림이 반복됩니다. 자산 소득은 빠르게 늘고 노동 소득은 천천히 따라옵니다. 이 차이가 몇 년 쌓이면 격차는 폭발적으로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숫자보다 훨씬 커지게 되죠. 그래서 요즘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노력해도 계층을 못 올라간다. 이 말은 패배감이 아니라 구조를 체감한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럼 이 게임에서 평범한 사람은 아무 방법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믿었죠.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저축하면 언젠가는 안정될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이 공식이 깨졌습니다. 여기서 명확한 게 보입니다. 지금은 노력의 시대가 아니라 위치의 시대라는 사실이죠. 내 돈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략은 단순합니다. 돈을 쌓는 것보다 돈을 놓는 자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시대의 생존 방식이죠. 현금만 들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뒤처집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투자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방향이었죠. 인플레이션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이 머무는 자리를 항상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얼마나 벌었을까가 아니라 내 돈은 지금 어디에 있지? 질문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더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자기 위치를 먼저 바꿉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요? 먼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내 돈의 구조를 점검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 합니다. 통장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 부채는 얼마인지, 자산은 어디에 묶여 있는지 말이죠. 이 세 가지만 봐도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 구조가 인플레이션에 유리한지 아니면 불리한지 말이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 있나요? 대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속도를 버리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빠르게 벌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시장이 뜨거워질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지금 안 하면 늦는다. 이 말이 들릴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명확한 게 보입니다. 대부분의 큰 손실은 공포가 아니라 조급함에서 나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 조급함을 극대화하죠. 그래서 진짜 이기는 사람들은 항상 한 박자 늦게 움직입니다. 남들이 달릴 때 이 사람들은 구조를 봅니다. 세 번째 전략은 정보보다 맥락을 보는 겁니다. 뉴스는 항상 사건을 말해주지만 돈은 항상 구조를 따라 움직입니다. 금리가 오른다. 부동산이 떨어진다. 주식이 흔들린다. 이 말만 들으면 불안해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보입니다. 중요한 건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이 만들어내는 흐름입니다. 이걸 읽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젠가 끝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산의 위치는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몇 년 뒤에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의 선택은 당장의 수익보다 미래의 위치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조용히 준비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빚을 두려워만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무모한 대출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구조를 이해한 빚은 전혀 다른 얼굴을 가집니다. 인플레이션 속에서 가장 무서운 건 빚이 아니라 현금만 들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큰 부는 항상 화폐 가치가 흔들릴 때 자산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서 명확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만들고 부자로도 만듭니다. 차이는 준비였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감정을 통제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시대는 감정이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시대입니다. 공포에 사면 늘 비싸게 사고 안도감에 팔면 늘 싸게 팔게 됩니다. 이 공식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항상 감정을 뒤로 미룹니다. 느낌이 아니라 숫자와 구조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더 보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에서 이기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침착한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인플레이션에 누가 돈을 벌었을까요? 정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먼저 읽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한 게 아닙니다. 단지 구조를 이해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이해가 선택을 바꾸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불공평합니다. 이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력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돈은 언제나 흐릅니다. 그리고 흐르는 돈에는 항상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을 모르면 휩쓸리고 알면 올라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꼭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 돈은 지금 어느 흐름 위에 서 있습니까? 여기서 명확한 게 보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이미 인플레이션의 피해자가 아니라 관찰자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관찰자가 된 사람은 언젠가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바로 돈의 흐름에서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중요한 건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입니다. 위치를 바꾸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먼저 알아야 하고 알았다면 움직여야 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에도 돈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흐름을 모르고 흘려보낼지 아니면 알고 올라탈지입니다. 그 선택이 여러분의 5년 뒤를 결정합니다.